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8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쓰여지는 어떤 언어라든가 단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언어와 단어랑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뭐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들이 많은데 인물 빼놓고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나오는 언어나 단어들은 사실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언어나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이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신뢰를 가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들은 얘기뿐이지,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언어나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한자를 좀 많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자만 알아도 사실 모르는 문제가 10문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4~5문제는 한자로 어림잡아 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책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7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72페이지 한번 보시면 핵심 키워드 A, 자연과학의 꼼꼼함과 사회과학의 융통성.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철학 없이 제목을 짓지 않습니다. 철학이 있게 제목을 짓는 거죠. 제목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꼼꼼함이란 뭘까요? 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꼼꼼한 사람을 만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물론 꼼꼼하면서 융통성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 좋죠. 그렇지만 꼼꼼하기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융통성 있기만 한 사람만 만나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꼼꼼하다라는 거는 뭐 확인하고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연과학은요, 확인하고 넘어간다라는 건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명확한 답이 있다라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뭐라고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자연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변화가 많이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많이 안 되죠. 정확한 걸 원하니까 변화가 없고, 난 말 그대로 사회과학처럼 융통성이라는 건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이지 니은이 될 수 없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과학이랑 좀 다르죠. 사회과학이라는 건요,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1 더하기 1은 2지만 사회과학에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재 개그, 넌센스 이런 말들이 전부 자연과학 용어가 아니라 사회과학 용어잖아요. 말 그대로 답이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걸면 안경,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마스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회과학은 그냥 내가 답이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근거만 있기만 하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풀어서 설명했듯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정의와 차이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라는 부분들 보시면, 자연과학은 폐쇄된 실험실, 외부에서 공기도 안 통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폐쇄된 실험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로 설명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 인과관계에 관심이 되는 거고,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와 외국의 코로나19가 다를 바가 없죠. 뭐 코로나19의 유형이 뭐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걸리는 건 똑같은 거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은 그 상황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건 뭐 조선시대형 무슨 뭐 코로나19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일성, 예,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사고나 생각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사고나 생각을 가능성을 제한. 이건 답은 이건데 뭐 더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사회과학은 개방된 현장에 외생 변수로 인해 추론하기 힘들어요. 변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계획하고 나왔어도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에 의해 설명을 합니다. 야구 확률로 야구 설명하죠. 3할 6푼 5리 뭐 이러면은 10번 중에 3번 정도는 안타를 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 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회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주죠. 예, 말 그대로 그것이 어떤 사회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굉장히 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구분하시는 것이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경향이 있는 이 조사론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셔야 15문제 중에서 아니 25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그냥 마음 놓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관성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간주관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연구 과정이 같으면 결론이 같다라는 거죠. 같은 실험을 행하는 두 과학자는 주관적 동기가 서로 달라도 결과는 같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간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식을 얻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지식을 얻는 4가지 방법인데 가치, 직관, 경험, 권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치라는 건 여러분들 가치 있는 걸 배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걸 배우지 가치가 없는 걸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이유는 왜 듣는 거예요? 이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듣지 않을 겁니다.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머릿속에 넣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경험. 내가 이걸 만져보니까 뜨겁더라. 뜨거우니까 다음에 만질 때는 조심해서 만져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것도 경험이고 권위라는 건 뭐예요? 권위 있는 사람의 생각은 모두 옳다라는 거죠. 저명한 학자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지식을 얻는 4가지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식을 얻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아주 원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대한 탐색 오류의 종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정확한 관찰,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 관찰 등등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판단할 때 그것이 어떻게 오류를 범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굳이 이런 걸 공부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문을 읽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현상에 대한 탐색 오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실증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후기 실증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실증이라는 말은 다른 말 없어요. 실증나 이거 아니고요. 실제로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검증해내고 증명해내는 걸 우리는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증주의 안에서 다른 내용도 보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전기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얘기하는데 실증주의는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도 사용을 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만 놓고 봤을 때는 양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후기 실증주의가 좀 발전하고 난 다음에는 말 그대로 질적 연구 방법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문에 실증주의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도 사용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도 사용한다. 이러면 실증주의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게 전기 실증주의에서는 그런데 후기 실증주의까지 가면은 질적 연구 방법도 사용하기 때문에 실증주의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증주의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요. 자, 핵심 키워드 B를 한번 보시겠어요? 조사, 누구냐 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조사, 누구냐 넌 이라고 하면 조사라는 애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조사, 누구냐 너는 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전에는 1회부터 10회까지는 연역법, 귀납법이 다이렉트로 나왔는데 지금은 연역법, 귀납법이 무슨 양적 연구에서는 연역법을 쓴다. 질적 연구에서는 귀납법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라미드형과 깔때기형으로 나누어진 그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연역법이라는 건 보편적인 거 안에서 특수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편성인 거 안에서 특수적인 부분을 이렇게 줄여두는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것을 추론해내는 논리전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귀납법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전개되는 논리적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구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거 넘어가면 나중에 예문에 뭐에서는 연역법을 사용한다, 뭐에서는 귀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사론에서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게 단계입니다. 이 순서만 알아놓으셔도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조사의 단계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요. 조사의 단계가 왜 약간 헷갈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조사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정의를 모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연구 문제 제기부터 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 문제 제기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 설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연구 설계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연구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뭐 가설을 뭐 한다.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여기 연구 설계부터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 문제 제기와 연구 설계라는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자료 수집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료 수집이라는 건요. 오히려 연구 문제 제기 다음으로 자료 수집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료라는 게 내가 글을 쓸 때 말이지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연구를 설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자료 수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내는 것을 연구 설계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 낸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걸 우리가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조사의 주요 단계, 연구 문제 제기,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요거 순서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료 정리, 분석 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요거는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를 그대로 묻는 것도 있고요. 조사 연구의 목적이라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사론을 공부하는 거 안에서 딱 하나만 알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탐색이라는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별이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요. 별이 한 10개는 되거든요. 왜 별이 10개냐면요. 그러니까 장수돌 침대 2개 쌓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탐색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면은 정말 이것도 아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예.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연구된 자료가 희박할 때 쓰는 방식이 탐색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거나 연구했던 자료가 적을 때 쓰는 방식이 뭐다? 네, 탐색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문제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어떤 게 나왔냐? 일본에 가면은 그 해일하고 막 지진 때문에 그 원전이 하나 터진 적이 한 번 있었죠. 그죠? 원전이 하나 터졌을 때 그 원전이 터졌을 때 피해 상황이라는 걸 조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는데 그때 이 후쿠시마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다? 탐색이라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세계의 여러 나라의 원전이 터졌을 때 그 원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땐 탐색을 쓰지 않는데,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써놨으니까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번 터진 원전이 두 번, 세 번 터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건 탐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거나 연구된 내용이 그다지 많이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우리는 탐색이라고 얘기한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핵심 키워드 C를 보시면 사회복지 연구방법론의 이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연구방법론의 목적,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정의만 보시면 되는데 사회복지와 연구방법론과의 관계, 아니 도대체 사회복지에서 왜 연구방법을 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죠. 책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증거 틀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실천 과정 전반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방법론을 하는 이유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이유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특성, 그러니까 다른 조사와 달리 사회복지 조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과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내용, 다음 중 사회복지 조사의 특성이 아닌 것, 계획적, 평가적, 시험적, 과학적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거 하나 바꿔놓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지 챕터 중에선 중요한 챕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경험적 인식, 시간적, 지리적, 비용적 제한성,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한 선호, 사람마다 사회복지 조사를 하면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특성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 키워드 D를 보시면은 시험 문제에 적어도 5문제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챕터에서 다 뒤집어 까봤자 4문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탐색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거고, 자연과학이 뭐냐, 사회과학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핵심 키워드 D에서는 문제가 거기 키워드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한 챕터가 전부 시험 문제라고 보셔도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 E, F 하고 뒷부분에 하나, 이렇게 4개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연구문제 고려점이 있어요. 연구문제 고려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문제가 해결을 했을 때 그것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윤리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총으로 쐈을 때 죽느냐 사느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 문제 고려점이 이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2년 2개월 동안 코로나19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백신을 놓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걸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그 전철에 이렇게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써놓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해놓고서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놔요?
어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실험이다, 위험한 실험이고 위험한 연구다라는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문제의 윤리성이라는 부분들을 한 문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연구 문제에서 윤리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수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 문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대강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의 성향은 남자의 성향은 이런 식으로 연구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성향은 대개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향은 대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문제의 고려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굳이 모른다고 하여도 예문을 읽으면 에이 이건 아니지 라는 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문제의 고려점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라는 부분들은 여기 정의 안에 있는 내용만 명확하게 아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가설이라는 게 나와요. 이 가설. 이 가설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설의 정의에 대한 게 나와요. 예, 3번 정의. 두 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 간의 특별한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하는 거고, 변수나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이나 문장,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문이 나온단 말이죠. 다음 중 가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설의 정의를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설의 종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건데, 영가설, 연구가설,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연가설은요, 이런 거예요. 얘는 반항아예요, 반항아. 얘는 그냥 다 싫대요. 그러니까 연구가설이라는 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가설이 연구가설이거든요. 아니 무슨 정의를 그렇게 하세요? 연구가설이, 연구하고자 하는 가설이 연구가설이라뇨.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해서 얻고자 하는 가설이 연구가설이에요. 뭐 그것보다 더 쉬운 설명은 없죠. 근데 연가설은요, 뭐냐면 연구가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닌 연구가설에 반대하는 가설이에요. 연구가설 얘기합니다. 나는 이 실험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연가설이 나는 네가 어떤 실험을 하든 난 네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연가설이죠. 그래서 연가설은 그 소 뒷걸음 치다가 한두 번 맞는 격은 있어도 대부분 연가설은 다 틀립니다. 연구가설이라는 게 연구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가설이라는 부분들은 난 네가 실험하는 게 어떻든지 간에 그 실험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연가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가설과 연구가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가설과 연구가설에 대한 시험 문제는 매년마다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푸시면서 개념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게 밑에 있는 변수입니다. 변수.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변수의 정의는 그렇다 쳐도 이 원인과 결과 변수라는 게 있어요. 원인 변수, 결과 변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81페이지, 8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독립 변수가 뭐냐면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고, 종속 변수를 원인에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걸 뭐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렸더니 아야! 라고 얘기를 하면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것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 변수는 뭐다? 아야! 라고 외치는 것이 종속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라고 얘기하면 밥을 먹은 것이 독립 변수고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 종속 변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밥이라는 부분들이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 배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놈이 딱 뛰어 들어갑니다. 누구냐? 통제 변수라는 놈입니다. 통제 변수는 뭐냐면요. 하나, 둘, 셋.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밥을 한 그릇 먹었더니 배가 부르지 않아서 한 그릇을 더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은 한 그릇이라는 것이 통제 변수. 밥을 세 그릇 정도를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세 그릇이라는 것이 통제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곡 변수는 A와 B의 관계가 처음엔 긍정적 관계였는데 제3의 변수인 검증 요인을 대입하여 분석했을 때 A와 B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검증 요인, 또 그 반대도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왜곡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 관계인데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안 좋은 관계가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억제 변수는 관계가 없거나 매우 약했던 A, B의 관계가 제3의 변수를 통제했을 때 A, B의 관계가 높게 나타날 때 이 억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엘리베이터에 아무 사이도 아닌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 고장내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딱 멈추고 1시간 동안 그 안에 넣어놨어요. 이 사람들 사이가 엄청 좋아지죠. 예. 그랬을 때 억제 변수는 뭐다? 예,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 멈춘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변수, 매개 변수, 족거 변수인데 매개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매개 변수가 A가 B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 제3의 변수 C를 통해 매개되는 경우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매개 변수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정의만 알면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조사 연구의 종류 부분 탐색적 조사가 있잖아요. 탐색적 조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탐색 조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연구되지 않았거나 연구된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자료가 별로 없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탐색 조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단조사, 종단조사, 그 다음에 양적조사, 질적조사가 있는데 84페이지로 넘어가서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오 어느 게 맞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아요?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맞아요? 헷갈리죠? 그런데 횡단조사랑 종단조사 하면 이게 횡이에요? 이게 횡이에요? 예, 이게 횡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면 이게 횡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만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횡단조사라는 것은 뭐다? 이게 횡이죠? 네? 이게 횡이에요? 맞는데요?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예, 횡단조사 이게 횡이죠? 예, 종단조사라는 건 뭡니까? 이게 종단조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횡단조사라는 것은요, 같은 서열이잖아요.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종단조사는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제가 왜 헷갈리게 설명을 하냐? 횡단조사, 종단조사를 헷갈리는 거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종식을 시켜버리는 거죠. 횡단조사라는 부분들은 횡이니까 똑같은 시간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 이 횡단조사는. 종단조사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을 우리가 종단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횡단조사와 종단조사가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횡단조사, 종단조사를 구분하시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양적 조사의 특성과 질적 조사의 특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요, 어떤 사람은 난 맛있는 게 좋아, 아주 조금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 나는 많이 먹는 게 좋아, 일단 많이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많이 먹는다라는 게 양적 조사고,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게 질적 조사라는 거죠. 양적 조사라는 건 그러면은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조사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질적 조사는 조사의 양이 적어도 이왕이면 한 사람하고 해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거는 양적 공부입니까? 질적 공부입니까? 질적 공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짧은 시간 안에 하는데 핵심 내용만 하는 거니까 질적 공부지만, 그렇게 공부하면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냥 1부터 100까지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양적 조사가 되는 거죠. 양적 공부가 되는 것처럼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대한 성질,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만 해도 서너 문제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죠. 요것에 대한 증거는 20년, 21년도, 22년도 문제를 보시면은 횡단조사, 종단조사에 대한 문제와 양적 조사, 질적 조사에 대한 문제와
탐색적 조사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요것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했어요? D, E, F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사론에 영향력 있는 실천 요소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핵심 키워드 E는 핵심 키워드 D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아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발달에 대한 내용들이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선 조사론에서는 여기서 절반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니 앞에서도 4문제 나왔다면서요. 그래요. 그 앞에 3문제 나왔다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조사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본 추출에서 표본 오차가 뭐고 신뢰 구간이 뭔지 신뢰 수준이 뭔지 이런 것들의 명칭이 나오고요. 확률 표집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 체계 표집, 층합 표집, 직납 표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타당도 문제 나오고 신뢰도 문제 나오고 오류 문제 나오고 척도 문제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7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조사론의 영향력 있는 실천 요소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은 조사론에서는 이제 게임 셋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5문제에서 한 5문제에서 7문제는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은 문제들이 나오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설계라는 거 안에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라는 게 나오는데 조사 설계 내적 타당도라는 부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좀 자주 체해요. 자주 음식을 먹고 체합니다. 자, 음식 먹고 체하면 체기를 가시게 해야죠. 그래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두통이 일어나니까 소화제를 먹습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막 걷기 시작을 합니다. 걸었는데도 차도가 안 나요. 그 다음엔 침으로 땁니다. 바늘로 땁니다. 땄는데 한 2시 정도 되니까 가라앉아요. 자, 그럼 이거는 소화제 때문입니까? 걷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바늘로 딴 것 때문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립변수 X, 그 두통약, 뭐 소화제 이런 것이 아니면은 그 걸어 다닌 것이 아니면 바늘로 딴 것이 종속변수 Y, 그러니까 해소에 어떻게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도의 의미가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명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외생변수라는 겁니다. 이 외생변수라는 것은요. 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10명이 있어요. 이 교복 입은 학생들은 그냥 겉표면을 봤을 땐 그냥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몇 학년 몇 반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어디를 가는 거, 대학을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공부를 못하면 안 좋은 대학 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 아이들의 부모님의 직업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진학이나 이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의 직업이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외생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외생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원인 변수인 독립변수 이외에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 이게 외생변수인데 그래서 원인 변수인 독립변수 이외에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 이걸 외상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의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연구 설계해 보시면 무작위 할당, 독립변수 조작, 종속변수, 실험연구, 상관관계 연구 이렇게 있는데 이 다른 과목에서 무작위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조사론에서는 무작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무작위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에 들어가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무작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키가 170인 이상인 사람,
그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험 대상자들을 그냥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무작위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작위 할당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계획된 대로 하면은 그 안에서 이 소위 일어나는 것이 규칙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찝어내는 방식을 무작위 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제 86페이지 보시면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추출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정의를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조사를 할 때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본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본 추출을 아무렇게나 하면은 실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표본 추출을 아무거나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집단이라는 것, 전체 집단 안에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10대부터 20대까지는 몇 명, 30대부터 40대까지는 몇 명,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몇 명, 충청도에서 몇 명, 전라도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어느 복지관에서 몇 명, 어디 과학기술원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그 표본 추출의 가장 큰 특성은 대표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표본 조사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계, 이 단계가 있죠. 모집단 확정, 표집틀 선정, 표집 방법 결정, 표집 크기 결정, 표본 추출 이렇게 하는 표본 조사의 설계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표본 추출 관련 용어, 요소, 모집단, 표집단위, 표본 추출틀, 통계치, 모수, 표본 오차,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모집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집단이 뭐냐면은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험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근데 이제 실험 다 못하니까 일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표본인데 그 안에서 표집 단위가 바로 모집단의 아랫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수는 모집단의 어떤 변수의 값, 모집단 안에서 모집단을 정의하는 그걸 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표본 오차, 신뢰 구간, 신뢰 수준이라는 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뢰 구간이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 5,200만 명 중에 선거인단이 4,300만 명인데 4,30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표집틀로 정했더니 이 안에서 이 표집틀로 정한 거 안에서 이 사람들만 조사를 하면은 모집단의 전체 성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선이나 지선 때 보면요. 그 JTBC에서 조사하는 방식과 KBS, MBC, SBS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 뭐냐면요. 선거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씩 다 해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한 사람을 조사하면은 그 다음번에 조사한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사람을 또 조사하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다섯 번째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신뢰 구간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때 이런 상황이 나왔죠. KBS, MBC, SBS에서는 그 둘 차이가 어느 A라는 후보랑 B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B라는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JTBC에서 했을 때는 A라는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건 맞는데 KBS, MBC, SBS에서는 B라는 후보가 앞섰는데 0.7% 정도로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쪽 JTBC 쪽에서는 A라는 후보가 0.7% 정도 앞서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만 다른데 차이는 뭐다? 0.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플러스 마이너스 3.5%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A라는 후보가 3.5%를 앞설 수도 있지만 B라는 후보가 역으로 3.5% 앞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 이 안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거다. 왜? 사람이 조사를 하다가 A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연달아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연달아 5명이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사람만 연달아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신뢰 구간,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어지는 구간. 내가
4,300만 명을 다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조사 구간을 믿으면 요거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이 정도는 충분히 오차가 나지만 요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본 추출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체계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집락 표집입니다. 이 집락 표집은 여러분들 우리 불학에는 우리 불학 그러잖아요. 불학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범위한 지역을 연구할 경우 활용하는 것을 집락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층화 표집이라는 건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뭐 경상도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층화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계 표집이라는 부분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뽑는 거예요. 주기성이 없어야 돼요. 간격을 두고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확률, 다음 중 비확률 표집법이 사용될 때는 그러면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될 확률이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모집단 자체가 무한 모집단이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확률 표집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비확률 표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요, 기타 표집에 보시면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눈덩이 표집이 가끔 중요한 걸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표집 방법이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즉 최초의 단서가 되는 표본을 시작하여 표본 대상자 확대 방식입니다. 맨 처음에는 5명으로 했는데 이 5명을 10명, 15명 이렇게 늘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조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한 명 추천해 주십시오. 2사람만 추천해 주십시오. 3사람만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늘려가는 방식을 눈덩이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본의 규모를 결정하실 유의사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데, 이 중에 앞면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액면 타당도하고 외적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 외적 타당도도 있고, 이런 것들, 앞면 타당도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타당도를 우리가 앞면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용 타당도는 그 내용이 타당하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외적 타당도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가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동아시아에서는 축구를 되게 잘하는데 유럽하고 했을 때도 과연 축구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찾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동아시아 선수들하고 축구도 잘하는데 외국 선수들하고 축구를 잘하면 그건 축구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적 타당도는 동아시아 선수들하고 했을 때를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하지만, 외적 타당도라는 건 그러한 실력들이 유럽 선수들하고 했을 때도 맞아떨어지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와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뻔질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와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 거기다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제 교과서를 쪽집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타 타당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21년, 22년 문제에서 너무 웃긴 게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작년에 그 구성 타당도인가 수렴 타당도인가가 나왔어요. 작년에 2022년도에. 그리고 그 전에는 기준 타당도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 구성 타당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정의, 내용, 요거를 명확하게 인식하시면 요번에도 한 문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떤 타당도를 설명한 내용인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뢰도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가 있잖아요. 타당도가 높으면 항상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낮은 경우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요 내용들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뢰도에 대한 정의를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일관성 있는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실험을 여러 번 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어떠한 실험을 몇 번 안 해도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럼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전자를 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실험을 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실험을 몇 번 안 하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타당도라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신뢰도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가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측정 오류, 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보시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는 게 나오거든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는 게 나오는데 1종 오류는 말 그대로 0에서 1이 되는 거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걸 1종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2종 오류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2종 오류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종 오류는 있는데 없는데 있다고 하는 오류,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있는데 없다고 하는 오류가 2종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보시면 척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그 다음에 비율 척도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자, 명목 척도라는 건 여기 이 기관의 명칭, 그 다음에 뭐 장의 명칭,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명목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기관의 명칭, 뭐 장애의 명칭 이런 것들을 뭐 사람의 명칭, 이름 이런 것들을 명목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열도 없고 등간도 없고 그냥 이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열 척도라는 것은 높고 낮고 전환 상하, 크고 작고 이런 것들 안에 순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서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1등, 2등, 3등, 4등 이거는 등간입니다. 서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고 그 다음에 등간은 1등, 2등, 3등, 4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 척도라는 건 율이라는 거,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그래서 이거는 0의 실제적 의미를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척도의 종류와 정의 보면 총합 척도하고 리커 척도, 거트만 척도, 그 다음에 등간 비율 척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서스턴 척도, 뭐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척도가 이 네 가지 척도인데 거트만 척도, 그 다음에 거트만 척도, 그 다음에 리커 척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리커 척도, 거트만 척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F,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수단과 방법에서 보시면은 자료 수집 중에서 이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 노래 아시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조사는 뭘 좋아하냐면요, 돈 안 들고 시간 안 드는 거, 그 다음에 효과 엄청나게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편, 면접, 관찰, 온라인, 전자설문, 인터넷, 서베이 조사 중에서 온라인 조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지금은 우편 조사, 면접 조사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온라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 잘 대답하잖아요. 그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시간도 짧게 들어요, 안 들어요? 짧게 들죠. 그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을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온라인 조사가 가장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포도와 분포도라는 게 있는데, 산포도와 분포도를 알기 위해서는 점쟁이를 알아야 되는데, 점쟁이가 쌀 던지잖아요. 그죠? 점쟁이가 쌀 던지면 이렇게 쌀을 확 던지면 이건 산포도가 되는 거고요. 분포도는 던졌는데 어디에 뭉쳐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포도와 분포도의 정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 1종 오류와 2종 오류, 이 차이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은 또 나왔죠.
이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G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욕구조사 방법이 있어요. 지역사회 공개토론, 사회지표, 일반집단, 표적집단, 델파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론, 정책론에서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돼요. FGI라는 말하고 델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GI라는 말하고 델파이라는 말이 좀 달라요. FGI랑 델파이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조사하는 건 맞는데 FGI는 뭐냐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들 의견을 오프라인, 즉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FGI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델파이라는 부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온라인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라는 건 온라인으로 전문가들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또 질문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델파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서베이라는 부분인데 이 서베이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쉬워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설문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서베이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질문 또는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핵심 키워드 H로 들어가면은 프로그램 평가 종류 보면 총괄평가, 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형성평가라는 것은 시작할 때나 중간에 하는 것을 형성평가라고 얘기하고 총괄평가라는 건 모두 총자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걸 총괄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정평가는 과정상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 있고 비용 편익 분석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또 나와요.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용 편익 분석은 상징적이고 이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에서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비용 편익 분석이고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거는 연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현실적, 비용 편익 분석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그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형성평가, 총괄평가, 통합평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새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핵심 키워드 I, 단일 사례 설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단일 사례 설계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이거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골치 아플 게 없어요. AB, ABA, BAB, ABAB.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A는 가설, 기초선,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기초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뭐 실험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선이에요. A는 기초선. 가설, 가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B는 뭐예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선을 정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기초선이 뭐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는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A,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설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면은 공부를 하면은 합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하는 건지 아닌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어도 떨어진 사람이 있고 공부를 했어도 안 했어도 붙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이 A고 합격을 한다가 B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 ABA는 뭐냐면요.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한다고 해서 시험을 봤더니 공부를 했더니 합격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걸 ABA라고 얘기하고 BAB는 필요 없어. 일단 시험부터 봐. 시험을 봤더니 공부를 해야겠더라라고 하는 것이 BA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BAB. 그럼
AB는 뭐냐면은 두 번 실험하는 거예요. 두 번. 이거를. 그러니까 가설을 잡고 기초선을 잡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 기초선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실험을 하는 방식을 A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BCD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기초선 잡고 BCD의 실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사례 설계 이런 것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내용 분석이에요.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10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인간 활동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 전달이 뜻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즉 인간의 의사 전달이 뜻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실험을 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분석에 대한 시험 문제는 5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용 분석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무슨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